근데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아가셔요. 죄송합니다. 막말성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던 국민의힘 민경우 비대위원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인선에 대한 잡음이 가실지 주목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일단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낳았던 민경우 비대위원이 어제 자진 사퇴했는데 이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일단 뭐 이 발언 자체가 이제 야당 측에서 문제 삼고 또 대한노인회 측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죠. 네. 사실은 비대위 전체의 어떤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이 민경우 위원이 그동안 뭐 거듭 이제 유튜브라는 데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막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이 빠른 어떤 사퇴를 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가 이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발목이 잡히면 좋지도 않고 또 이런 발언 자체가 보면 예전에 김인경 혁신위원장 발언에서 보듯이 네네. 실제로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야당 측에서 이제 쟁점화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하게 일단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은식 비대위원도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자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발언들. 뭐 대단한 여성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저분은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구구적인 역사관을 구구 유튜브들에 출연해서 그동안 많이 또 발언한 거로도 또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것이 뭐 20세기의 박은식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21세기 박은식은 복권을 추진한다. 뭐 이런 식의 구구적인 역사관을 또 표현했던 부징어죠.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 꾸릴 때에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비대위원들 구성한 거를 보면은 좀 민주당을 주로 막 공격했던 그런 인사라든지 또는 구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한 분이 사퇴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박은식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했던 그 구구적인 역사관을 예.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이 비대위원을 인선한 한동훈 위원장의 또 그런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분들을 같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으로 같이 가져간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습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우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 민경우 비대위원이 예. 이제 신속하게 예. 사퇴하면서 일단 락을 좀 졌다고 보고요. 예. 저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노인분에 대한 예. 폄하 발언이 나왔다면 전후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또 몇 가지 다른 논란이 발언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비대위 출범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저는 그 본래 진정성이 충분히 좀 공감이 가고요.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구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게 극우적인 사고입니까? 예. 그건 지나치게 프레임을 극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박은식 대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광주 출신의 호남 의사임에도 네. 불구하고 예. 민주당의 발목 잡힌 민주당의 볼모로 잡힌 호남 민심을 지금부터 계속 통렬하게 비판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 우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예. 그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셔온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것들 가지고 더 이상 민주당이 더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이제는 내일이 이제 신년 아닙니까? 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로서 그리고 메시지로서 비대위가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주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쪽의 의견, 정치 공세라는 의견 맞부딪히고 여기에 지금 공관위원장 사실 인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취재가 되신 게 있습니까? 아마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일부 인사들이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공관위원장 조금 인사를 할 텐데 공관위원장을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뭐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어떤 당의 상황이나 또 선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각 이 총선이라는 게 전국적인 선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선거라는 뭐냐면 대선처럼 예. 한 후보가 전국에서 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지역 단위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어떤 뭐 후보자의 어떤 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중앙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 내려가면 당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역에 내려가보면 전혀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 그 공천을 실패했던 게 지난 21대 같은 경우도 예. 그때는 젊은 인사들이 많이 내려가면 당선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젊은 인사들 공천했어요. 예. 근데 지역 가서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이 총선 공천이라는 게 지역적 어떤 정서나 지역적 이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돼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정치를 좀 아는 그리고 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예. 뭐 그러한 분으로 아마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100일 앞둔 내일부터 5일간 이 전국 주요 도시를 찾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전국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건데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가는 도시가 이제 2일에 대전을 찾아요. 여기 대전에서도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인데 이 행보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비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국민의힘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해왔던 TK 지역이나 PK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을 첫 행보로 한다라는 거는 이런 일련의 비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본인 나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렇게도 많이 분류가 되고 선거 때에도 접전지로 불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부터 공략하겠다라는 이제 나름 본인의 좀 포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신년 일정을 첫 번째로 어디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저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첫 부분에서 스윙보터 지역을 선택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비대위원 인선에서 불거지는 이런 잡음이나 아니면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남아있는 과제들이 더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4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호남 민심을 좀 감싸는 거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의례적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5.18과 관련된 망언들을 계속해서 뭐 징계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많은 비판 속에서도 또 5.18 관련된 또 망언을 했던 김광동 교수를 진실화의 위원장 장관급으로 또 임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새만금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 대폭 축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호남과 관련된 그 뭐 발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무슨 위기 때라든지 또는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그 호남에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제 호남의 그 민심을 얻기에는 예. 많이 너무나도 이제 알려졌다 그런 이제 의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좀 전에 우리 그 박최고 전 최고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호남 민심을 국민의힘에서 잡으려면 네. 진정성 있게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 뒷받침되는 행보들이 뒤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할 거다 지금 이런 지적인데 반론 있으십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비대위가 구성에 대해서 첫 행보로 전국을 돌면서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년 아닙니까? 예. 신년이면 각 지역별로
도당이든 시당이든 모여서 신년 인사회를 가집니다. 그쪽에서 또 빨리 와달라고 아니, 요청을 그럼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아닙니까? 당 예. 대표격의 비대위원장이 각 우리 지역에서 그 신년 인사회를 할 때 거기 찾아가서 인사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뭐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남에 대해서도 뭐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18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헌법에 전문에 실어야 된다는 걸 공약을 내걸었던 분이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헌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안 됐다고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그야말로 예.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극우적인 몇몇 소수 일각에서 망언이 나오면 그때그때 우리 당에서는 다 징계를 해서 굉장히 중징계로 이걸 예. 엄청나게 그 메시지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5.18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뭐 호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고색창연한 과거의 공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는 것 같고 그리고 1월 3일에는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텐데 사실 이 만남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하게 그렇죠. 되고요. 아마 여야 대표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일단 신년 인사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민심을 잡겠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국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상승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게 이제 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지만 예. 또 제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 있고 또 그 제의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예. 그렇다면 여기에 당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당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하고 한다라고 예. 그러면 기존의 어떤 관계 자체는 상당히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김건희 특검법 지금 뭐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 내용 집중 분석합니다. 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정부 여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 규명을 스스로 맡겠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나도 공범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한 것처럼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당 법안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 있어서 독소 조항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입장을 냈습니다만 총선을 코앞에 두고 특검을 하고 그것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걸 그다음에 의혹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정쟁용 또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린다만 그 2007년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의혹에 대해서도요. 예. 대선 전에는 특검을 하지 않아요. 대선 끝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지금까지 정치권의 일종의 그 관례였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가장 휘발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걸 특검을 통과시켜서 60일, 70일 내내 이걸 계속 울거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게 전부 여야 합의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든 그러면 여당이 또 협상을 해서 여당도 납득한 수준에서 특검의 방향, 수사 대상, 특검의 추천 이런 걸 다 여야 합의로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와 그다음에 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는 이 방식의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총선용 정쟁용 특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대통령실에서 제의 요구를 하고 예. 제의 요구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뭐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공천 탈락자들 중심으로 뭐 제의의 재표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정말 그것만 봐도 꼼수 중에 꼼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제2요기 하면 바로 제2요기한 직후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재표결해서 빨리 이 김건희 특검법 입법 절차는 폐기 수순으로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당과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해법과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용이다, 정쟁용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소속이시면서 가정 다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반대만 했지 뭐 대안 같은 거 제시를 전혀 안 했잖아요, 여당에서.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당연히 이제 12월 말이 되면 10월 28일이 되면 그 의결이 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수수방관했던 것은 그 여당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에서 뭐 수사나 기소나 뭐 불기소나 뭐 이렇게 사건을 종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와서 이미 예견된 이 시점에서 이게 의결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 특검법의 12조의 브리핑 조항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게 여당과 관련된 여당의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을 그동안 배제해 왔지 않습니까? 최순실 특검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도 그랬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다 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전혀 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혹이 한 점 없기에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해서 그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이것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고 뭔가 한동훈 장관이 그 국민적인 그 민심을 받아들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가 저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국민들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브리핑 조항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특검에선 수사 과정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연 배제 명단의 최종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문건이 실제로 뭐 일부 명단이지만은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실물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대변인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실물입니다. 자, 이규철 당시 이제 특검보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이제 평일 기준으로 매일 오후에 이제 관련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죠. 그렇죠. 일단 그때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워낙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일이 알리를 피고 있다라고 해서 매일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견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때는 또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단 야당이 지금 단독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뭐 추천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민변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임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둘째는 지금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브리핑하는데 이게 바로 선거 전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된다면 2월 달에 출범합니다. 그러면 2, 3월 달에 계속적으로 브리핑 하잖아요. 4월 달 총선? 그다음에 누가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특검의 내용들이 일일이 되고 나중에 와서 수사해보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 김대엽 병풍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대선 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다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 선택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나중에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대선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총선 직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브리핑이 된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미 야당이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거죠. 이미 총선을 81억 들여서 특검과 특검보 모두 다 자기들이 예. 다 임명하고 결국 그런 선거를 하겠다는 뭐 그것이야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되돌려 보면은 이제 최순실 특검은 2016년 1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됐고 대선이 그때 당시에는 예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에 탄핵이 됐고 5월에 이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진행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 총선이 뭐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 예.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최초 제안이 나왔던 시점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직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아니라 뭐 정확히는 2022년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 제안 냈을 때에는 사실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뒤에 일종의 야권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특검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 몇 개월 동안, 그 수십 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모든 시간표를 짜놓고 뭐 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을 향한 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을 이제 와서 악마화하면 뭐하냐 싶은 거죠. 그동안 국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더 빨리 대화와 협의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여름에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와서 총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수방관해왔던 국회의 책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책임, 그다음에 그동안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보강수사라든지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검찰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입 다물고 무조건 민주당만 잘못했다, 민주당만 계속해서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건 예. 과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에서 있었던 그 조항들을 이제 와서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는 거는 자기 모순이고요. 본인이 화양연화라고 했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던 그 시점들에 있었던 이 조항들이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다. 저는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에다 대고 어차피 손 흔들어봤자 저는 그거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책임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정치 공세했던 국민의힘의 과거 발언들도 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일단 수사 브리핑이 되는 거는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정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했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하고요. 이제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 재의결 시점을 놓고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2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요, 뭐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 정해진 게 없다. 예, 먼저 조금 전에 그 우리 박 전 최고가 얘기한 걸 덧붙이면 제가 지난 4월 달까지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을 하고 있어서 그랬죠. 그때 최고의 비공개나 이런 쪽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야 간에 협상을 했던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당에게 이러면은 총선과 맞물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를 제가 첨언으로 드리고요. 이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이제 적게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당에서 뭐 이렇게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이제 한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는 저희가 마치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나중에 이제 반란표를 해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걸 기대해서 우리가 늦추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도 공천 상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럼요. 그거는 뭐 서로 같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무기명 투표를 하고 의원들이 하나하나의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당 내에서도 이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의원분들도 상당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표결할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임기 중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히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를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YS, DJ가 다 가족과 관련된 걸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DJ, YS 다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냥 검찰 수사를 한 겁니다. 검찰 수사로 다 종결을 한 거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총무비서관하고 국정상황실장 몇몇 그 청와대 최측근들의 금품 수수와 관련돼 가지고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반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계속 우리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시지만 이 특검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때까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비대위로 바뀌었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런 식으로 국회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모진 해초리를 맞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왔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 3월 달에 발의해서 4월 달에 패스트트랙 올릴 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도 정의당과 함께 법사위에 토론하자 몇 번 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특검 추천권을 그쪽으로 주면서 안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 협상이 응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통과된 안도 정의당 아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만하게 사실관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걸 뭐 국회에서 성실하게 협상 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것까지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기현 대표 사퇴한 거고 그 지도부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지도부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국민들이 쳐다볼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제1을 요구하면 재표결 할 텐데 재표결 하면 곧 저게 법안이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 할 텐데 그걸 1월 달 안에 정리가 되면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협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과 해법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잠깐만 할게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예를 들어 100번을 양보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총선 이후에 하자.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총선에 영향을 미쳤으니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바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독소조항 얘기하다가 약간 여지가 있는 듯이 한 그런 태도에서 바로 그냥 이건 여기는 악법이다라고 규정하고 바로 거부권을 이제 그대로 이제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반면에 또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거부권 행사가 사실 이제 이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제의 요구를 하는 법안 자체는 이 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부권 제의 요구는 15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법제처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서 한 7, 8일 심사를 해서 대통령실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마 계속 민주당은 뭐 아까는 그럴 뜻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두고 보십시오. 계속 끌 겁니다. 계속 끌고 계속 이 논쟁들을 벌여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2월 넘어가서도 계속 끌면서 아마 이제 공천 탈락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때 가서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텐데요. 저는 이거 뭐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간 의원들을 다시 이거에 대해서 찬성표 던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땐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오히려 총선이 이런 특검법 이런 논쟁이 아니라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당에서 각각의 공약과 사람들을 내놓고 그 경쟁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뭐 저는 합당한 처사인데 문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인적 쇄신과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의혹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국민들은 좀 뭔가 새로운 어떤 국민들을 위한 안들을 내놓고 투표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어서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는데 어제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죠.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당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뭐 결국 결별 수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좀 결과가 좀 아쉽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그 신당을 만들 생각을 굳히고 있었던 거 아니었냐. 그래서 그동안에 명분 쌓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예. 아직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최성 전 시장과 이석현 전 그 의원께서 탈당을 하고 그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하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한 상태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전제 조건이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그 요구를 딱 걸고 배수진을 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비대위를 꾸리라는 것은 공천권을 나눠 갖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퇴되는 뚜렷한 명분 자체가 지금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압승도 했고 그렇게 인신구속이 목표였던 것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민주당이 오히려 통합과 단결을 통해서 당 혁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태행에 맞서가지고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인데 갑자기 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명분을 얻지 못하고 같이 하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도 당내 다양한 그 쓴소리를 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는 또 선을 또 긋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뭐 지금 말만 그렇게 무성하게 나오는 거 이현우 의원은 오히려 신당 안 간다고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지켜볼 문제이지만 그 명분이라는 것이 지금 얻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화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은 대단히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새해 첫날 지지자 100여 명과 행주산성에서 신년 행사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먼저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해맞이 가는 것은 그냥 해맞이 행사입니다. 그 추운 데서 무슨 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일단 뭐 해맞이 행사를 하고 이제 신당을 실제 창당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에는 타격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일단 1차 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1차 회동에서는 뭐 좋지 않게 이제 빈손으로 끝나게 된 모양새인데 뭐 그럼에도 이제 정치란 게 또 생물이고 이제 선거까지 그래도 몇 달 남은 시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 사이에도 몇 번 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극적인 갈등 봉합이 될 수 있다라는 전 그 희망의 끈을 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해맞이 행사를 가는 걸 두고도 뭐 신당 창당에 더 가속화가 붙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설명드리겠다 연초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뭐 이 해맞이 행사가 곧 신당 창당의 뭔가 발족식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의지는 공식화하셨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라던가 이런 시간표는 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공식화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만나고 여러 갈등들을 좀 봉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 당내 장악력을 뭐 공천 과정에서 보다 확고히 한 뒤에 추가로 만나면서 요구를 일부 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제가 알기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이제 그날 만났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무실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그 만나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보통 저런 거 만나면 보통 카드를 좀 준비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지 근데 전혀 어떤 변화된 카드 없이 그냥 만났기 때문에 결국 헤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행주산성을 정한 것은 행주산성에 행주 대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군을 상대로 외군을 상대로 해서 정말 이 행주에다가 돌덩이 해서 열심히 행주 대첩 권율 장군이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뭐 그런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당 창당 작업을 좀 속도를 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불출마냐?
아니면 탈당이냐를 예. 놓고 12월 오늘 이제 이게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만약에 이제 뭐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친명 위주로 할 겁니다. 결국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가 있어 좀 대비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뭐 그러면서 조금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시나리오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럼 지역구 출마하느냐 아니면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가느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좀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결별로 갈지 아니면 봉합이 될지 이 부분도 신년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 관련 대담 중 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영동 의원 관련 그래픽에서 변호사 출신이 검사 출신으로 잘못 표기돼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혼란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패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